안녕하세요. 저는 딸기만두 딸입니다. 오늘 엄마가 읽을 책은 여행자의 하룻밤. 글, 사진, 이안수. 출판사 남해의 봄날입니다. 낭독을 허락해 주신 출판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듣고 계신 이모, 삼촌 감사합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딸과 함께 책 읽는 엄마, 딸기만두입니다. 오늘 제가 낭독할 책은 이한수 작가님의 여행자의 하룻밤. 부제로는 삶에 지친 사람들을 위한 심야의 정담. 작가인 이한수님은 이 책에서 사진, 글, 그림을 함께 넣으셨어요. 글로벌 인생학교라 불리는 북스테이 모티프원을 운영하며 헤이리 예술마을 촌장이자 사진작가이고 기고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행과 음악, 디자인 잡지에서 기자와 편집장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풍경을 만나 글과 사진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책에 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다른 나라, 다른 도시에 살아보고픈 충동을 억누를 길 없어서 여러 나라를 떠돌며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 궁금한 것은 세계 곳곳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그 마음속 풍경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세계의 예술가와 여행자들이 모이는 아지트를 짓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긴 곳이 헤이리의 모티프원이고요. 10여 년 동안 80여 개의 나라에 2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티프원을 찾아 밤이 깊도록 그와 대화를 나누며 작품의 영감, 하루의 위로, 가슴의 파문, 삶의 질문에 답을 얻어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책은 그래서 모티프원에서 만난 그들의 삶과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사진과 함께 쓰여진 이 책은 제3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파트 1, 책과 사람, 그리고 대화가 있는 글로벌 인생학교. 파트 2, 우리는 모두 한 권의 책입니다. 파트 3, 일희일비하지 않는 변방의 삶. 파트 1, 책과 사람, 그리고 대화가 있는 글로벌 인생학교. 이 중에서 출판사에서 허락해 주신 그 꼭지만큼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의 가슴 속 애환으로 열린 잔망경 모티프원. 7살쯤 저는 백두대간 줄기 언저리에 자리 잡은 우리 동네에 대해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시냇물에 얼음이 녹으면 할아버지의 들 나들이가 시작된다는 것. 검은 산들이 무성한 초록으로 완전히 바뀌면 모내기를 위해 큰 못에 물을 뺄 거라는 것. 황금 들판이 비워지면 밤마다 감을 깎아 아침이면 처마에 매달아야 한다는 것. 동네를 둘러싼 대나무들이 눈의 무게에 못 이겨 모두 배꼽 인사를 할 때쯤이면 동네 형들이 참새잡이를 나간다는 것도 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동네 안 형편일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장날 나들이에 따라 나서기 전까지는 동네 밖 사정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국민학교에 입학하고 1시간을 걸어서 학교에 가기 시작했을 때 장터에 있는 마을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기차를 한 번도 타본 적 없던 저는 다른 도시가 궁금했고 4학년 때 전학을 가며 그 궁금증이 좀 풀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지도에서 본 다른 나라들이 궁금해졌습니다. 흰색으로 칠해진 저곳에도 사람이 살까? 노랗게 칠해진 저 사막에서는 무엇을 먹고 살까? 푸른색 저 정글 속 사람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보호할까? 그 의문들을 풀기 위해 여행 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잡지 기자로 일을 했습니다. 기자라는 직업은 타고난 방랑벽이 크게 도지는 걸 그나마 막아주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라는 조직에서 누릴 수 있는 방랑의 자유는 찻잔 속 항해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욕이 사그라지기 전에 찻잔을 벗어나 유량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 먼저 유학이라는 이름으로 그 찻잔을 벗어났습니다. 짧은 미국 유학 생활 한 학기를 마친 다음 긴 여름방학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대신 길을 택했습니다. 120일간 북미 대륙 배낭여행길에 오른 것입니다. 길 위에서의 공부가 도서관에서의 공부보다 더 큰 변화를 불러오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을 흔드는 것은 수면 위의 풍경이 아니라 수면 아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살까? 내일을 위해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 무슨 준비를 했을까? 그리고 행복해졌을까?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나누고 있을까? 제가 궁금했던 것은 지구 반대편 지구 위 어딘가의 지리적 풍경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 풍경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항상 길 위에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위로받기 위해 묘안을 찾았고 그것은 바로 세계의 여행자들을 제가 머무는 집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서재에서 그들과 수다를 즐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걷고 싶은 길에 내음을 묻혀와 제 코앞에 풀어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체적인 고민의 결과가 헤이리의 게스트하우스 모티프원입니다. 저를 위해 가족들의 꿈을 희생할 수 없기에 동의를 얻어야 했습니다. 꿈이 집적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과 모험, 앞이 보이지 않던 시간을 한마음으로 지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피부 속 어딘가에 도사린 여행의 미혹을 끊지 못해 떠나온 세계 곳곳의 사람들과 모티프원의 서재에서 가슴을 터놓고 만나는 황후를 누리고 있습니다. 일본 현대회화를 대표하는 나카무라 가즈미 작가와 형제의 정을 나누었고 우스노미야 미술관 관장이자 미술평론가 다니 아라타, 중국 예술계의 거두인 중국 미술관 관장 판타한, 포슬린 페인팅의 세계 권위자 독일의 한스 바우어, 홍콩의 건축가 게리창,
이탈리아의 프로덕션 디자이너 안토니오, 프랑스에서 활약하는 피아니스트 김세정,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올리비에 케라스가 모티프원의 밤을 풍요롭게 해주었습니다. 대처의 빌딩 속 삶을 사는 분들뿐만 아니라 백령도 군인에게 시집간 새댁이, 제주의 중산간 오름 언저리의 털을 잡은 중년 남자가, 해남으로 귀농해서 고구마 농사를 짓는 서울 출신 농부가 와서 매일 반복되는 성공과 좌절의 일상을 풀어놓곤 합니다. 사람들은 고민을 안고 오기도 하고 기쁨을 나누기 위해 오기도 합니다. 전시를 앞두고 작품을 구상하기 위해, 드라마나 자서전을 집필하러, 작곡을 하러 옵니다. 연인 혹은 부부가 동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론을 내리기 위해 오기도 합니다. 누구는 시작의 장소로, 또 다른 누구는 그동안의 동행을 매듭짓는 화목한 결별의 장소로 이곳을 찾기도 합니다. 저는 모든 이의 중간에 위치합니다. 어떤 일은 부추기고 또 어떤 일에는 불을 끄는 역할을 맡습니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남의 일에 깊숙이 개입해 굳은 일을 맡는 것이 때로는 벼랑에 모서리를 따라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기도 하지만, 내 평생 당신의 인생에 간섭할 거야 라는 저의 선언을 제발 그렇게 해달라는 당부로 맞받는 분들이 위안이 되어 추락의 두려움을 감수합니다. 여행이 물리적 거리의 이동이 아니라 생각의 변화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지난 10년간 가장 긴 여행을 한 사람일 것입니다. 저의 생각은 방문객들과 대면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요동치기 때문입니다. 몸은 늘 서재에 머물지만 방문객들이 품고 온 낯선 공기를 따라 카리브해를 유영하기도 하고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을 소유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그들로부터 지금 길을 떠날 수 없는 처지를 위로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헤이립 예술마을의 촌장과 작가회 회장을 맡아 지역에서 예술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험난하고도 황홀한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티프원이라는 이름은 방문하는 예술가들이 이곳에서의 시간을 통해 생애 최고의 작업을 이뤄갈 수 있기를 희망하는 제 바람을 담은 것입니다. 또한 이곳에 머무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공간 안에서 전 생애에 걸쳐 가장 중요한 화두, 즉 살아갈 이유의 답을 얻기 바라는 마음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모티프원을 찾는 이들은 대부분 이런 저의 기대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모티프원은 1년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예술마을 헤이리 안에 위치한 최초의 게스트하우스입니다. 10년째 80여 개 나라에서 온 2만 4천 명의 사람들이 휴식과 충전, 창조와 나눔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삶을 대하는 관점이 극적으로 전환되는 티핑 포인트를 맞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모티프원에서 일어난 현상을 학교로 정의했고, 그 학교에 참여하는 분들이 세계 각국에서 오신 분들이므로 글로벌 인생학교라고 불렀습니다. 중국의 경원서인 증광현무는 이렇게 갈파합니다. 그대와 더불어 나누는 하룻밤의 대화가 10년 책 읽는 것보다 낫습니다.
모티프원에서의 매일 만난 대화가 이어집니다. 저와 게스트와 게스트 사이의 대화는 책을 한 권 읽는 것보다 더 재밌고 더 감동적이고 더 긴 여운으로 남습니다. 모티프원의 서재는 매일 밤 휴먼북 라이브러리로 변신합니다. 모티프원의 게스트가 휴먼북이 되고 제가 독자가 되기도 하고 그 역할이 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매일 밤 서재에 찾아든 새로운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모티프원의 휴먼북 라이브러리에서 휴먼북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감격하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눈물을 삼킵니다. 2006년 6월 이래 지금까지 저는 약 24,000권의 휴먼북을 읽었고 또한 그만큼의 횟수로 저 자신이 게스트들에게 대출되었습니다. 그 휴먼북의 일부를 이곳에 담습니다. 우리의 삶은 모두 다르지만 또 비슷하기도 한 보편성을 갖고 있기에 모티프원에서 제가 만난 인생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고민을 풀 실마리가 되거나 위로와 응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파트 2. 우리는 모두 한 권의 책입니다. 실현 뒤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두 팔을 주고 행복을 얻다. 의수화가 유빙 석창우. 시간은 많은 것을 선명하게 만듭니다. 바른 것은 바르게, 그릇된 것은 그릇됨이 드러나게 합니다. 지금 당장 기쁜 일이 기뻐할 일인지, 지금 당장 억울한 일이 마냥 억울한 일인지는 시간이 흐른 뒤에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가을 석창호 화가가 모티프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원래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중소기업 전기실에 근무하던 전기기사였습니다. 29 어느 날 자신의 일이 아니었음에도 고장난 고압 차단 장치를 솔선에 수리하다가 22,000V의 고압 전류에 노출되었습니다. 젊은 부인과 어린 아이 둘을 둔 20대의 가장이 본인의 표현을 빌리면 양팔 그리고 발가락 2개와 헤어진 것입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재활료 1년 6개월을 병원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물 한 모금조차 부인이 먹여주어야 하는 절망의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집에 있던 그에게 어린 아들이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아빠, 그림 좀 그려주세요. 그는 갈고리에 펜을 끼워 온몸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 그림을 보고 아들도 놀라고 부인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마침내 할 일이 생겼다고 확신했습니다. 남편을 대신해 생업을 꾸려야 했던 부인은 남편의 그림을 보고는 하려고 마음먹었던 일을 바로 접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스승을 찾아가 그림을 배울 수 있도록 차에 태우고 다니며 손발이 되어 도왔습니다. 7년의 세월을 그리했다 합니다. 지금은 중견작가 반열에 오를 정도로 새 갈고리로 능숙하게 붓을 잡고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경지에 다다랐지만 아직도 스스로 밥을 먹지 못합니다. 밥 먹는 훈련보다 붓을 잡는 훈련이 먼저였고 갈고리 역시 밥숟가락을 잡기 위함이 아니라 붓을 잡기 좋도록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첫 대면 후 며칠이 지나 다시 한번 모티프원의 석창호 화백이 찾아왔습니다.
가을볕이 따가운 날이었던지라 실내에 들어온 뒤 잘 차려입었던 외투를 벗었습니다. 팔 전체가 드러났습니다. 양팔이 없는 밀로의 비너스 조각상과 꼭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손목과 그 위 팔꿈치까지의 잡뼈와 노뼈만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팔뼈의 일부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지금처럼 자유자재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도전과 좌절을 했을지 어깨에 매달린 의수가 증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붓을 움직이는 것은 팔입니까? 그렇다면 팔을 움직이는 것은 어깨-쭉지입니까? 어깨-쭉지면 어떤 방법으로 팔을 접고 펴고 할 수 있는지요? 팔이 없다고 생각하니 팔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온통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어깨와 팔로 방향 전환을 하고 몸으로 붓의 강약을 조절합니다. 손목을 사용하면 크게 힘들이지 않아도 될 붓의 방향 전환에 어깨를 써야 하니 상체 전체가 함께 움직이고 팔로 가볍게 누르면 되는 간단한 일이 석창호 작가에게는 몸의 체중을 동원하는 일입니다. 그리하기 위해 어떤 훈련을 하셨는지요? 의수에 맞춰 연습을 하지요. 익숙해지도록 수없이 반복해야만 합니다. 겨드랑이에 진물이 날 때까지 반복 연습하여 내 것으로 만들어야 사용할 수 있어요. 창조주는 때로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시련이라는 혹독한 스승을 보내 그들을 단련한다는 것을 석창호 화백을 보며 확신하게 됩니다. 20크로키를 개척한 그가 왜 유독 인체 드로잉에 매달리는지, 그리고 멈춰있는 모습이 아니라 움직임에 몰두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읽고 보면 없어진 것이 그리워지고 불가능해진 것이 있으면 그 불가능에 도전하고 싶어지는 그 마음 말입니다. 가을 한담을 즐긴 뒤 막 일어서려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사고 이전의 석창호와 현재의 석창호 중 어느 쪽이 더 행복합니까? 물론 지금입니다. 그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팔을 잃기 전에 전기기사 석창호보다 팔이 없는 의수화가인 현재의 석창호가 더욱 행복하다고 답했습니다. 전류에 감전되고 양팔과 발가락을 잘린 상태로 회복실에서 마취에 깨어났을 때 아마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 28년이 지난 지금 그는 일말의 의심도 없이 본인의 지복을 말합니다. 석창호 화백의 호는 물 위를 떠다니는 얼음덩어리라는 뜻의 성애장, 유빙입니다. 누가 지어진 호입니까? 제가 지었습니다. 하필이면 흘러가는 얼음덩이입니까? 유빙은 물 위에 떠서 흘러가다가 언젠가는 녹아 없어지잖아요. 저는 녹아서 자신을 버리고 흔적 없이 강물에 동화되는 그 성애장의 모습이 좋습니다. 시간이라는 판관 앞에 서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먼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시간은 두 팔을 잃은 불운의 전기기사를 지복을 고백하는 화가로 만들고 그 행복한 화가도 언젠가는 유빙처럼 존재를 짐작할 수 없는 강물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유빙 석창호.
그는 시간이라는 속정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화가임이 틀림없습니다. 남해의 봄날 출판사의 여행자의 하룻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번째로 읽었던 유빙 석창호 화가님의 얘기는 제 오랜 페이스북 친구여서인지 더 반가웠습니다.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